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 12명 공개로 시끌시끌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죠. 투기꾼으로 몰아왔던 수법을 사용하고 억울함만 호소하기 때문인데요. 혼란에 휩싸인 민주당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책과 정치란 변수에 직면한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민주당 투기 의원 의혹 그리고 부동산 시장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신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조 교수님. 어제 발표된 공개된 12명의 의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번익위원회에서 얘기한 투기 의혹 유형이 어떤 겁니까, 이분들? 이제 첫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 실명제법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매수를 했을 때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차명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명의 신탁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나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고급 정보를 갖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비밀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니까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 업무상 비밀을 예, 그렇죠. 이용한 의혹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농지법에 대한 위반 행위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적발이 되었는데요.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농지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농지를 소유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실정법을 다 위반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권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정법 위반의 어떤 범죄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어떤 불평 불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국회의원들은 좀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변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된 사항들을 이제 이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만 실질적으로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으로 넘겨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과연 이제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당장 의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이 연구원님,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다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다 사실이라면 어떤 게 그래도 제일 무거운 죄예요, 이 중에서? 명의신탁이 사실은 그래요? 네,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업무상 비밀 의용이 훨씬 더 나쁜 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LH 투기 논란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건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자,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명제가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 됩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투기를 했다 안 했다. 예를 들면 양이원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한정 의원도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윤미향 의원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이런 의혹에 시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부동산 정책
이래서야 뭐 되겠냐,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국민의 실망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을 본인들이 만들고 그 법을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법을 만들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실정법들을 국회의원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하거나 누구는 제3자가 고발을 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권익조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게 되면 이러한 법행위들이 범죄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은 누구나 이제 법을 위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이 실정법 위반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런 어떤 이 후속 조치들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 의원들 중에서 뭐 관련 상임위원회 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이제 2분 계시고, 그 중에 의원들은 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법을 발의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이라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스스로 그걸 하지 말자고 법을 또 발의하시고 참 모순된 일 하신 분이 많은데, 물론 이제 좀 검찰의 수사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은영 연구원이 말씀하셨는데 명의신탁 사례를 들면서 사실 지금 LH 이 개혁이 굉장히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뭐 공공택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인원을 20% 줄인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LH의 혁신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추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유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직 개편 어떻게 하는 게 그런 투기 의혹을 완전히 막는 거하고 별 관계가 좀 적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부 임직원들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조직을 쪼개고 붙인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근절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번 투기 논란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비슷한 사안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제보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부에서 자정되지 못한 채로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는 사안입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내부에서 누군가 이것을 제보를 하고 이것을 공론화하고 싶더라도 기관 자체의 관행이 그런 사안들을 은폐하거나 묻어버리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그러한 개혁 방안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기관 내부가 마치 최근에 나왔던 군 조직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는 쪽으로 관행화되어 있다면은 애초부터 준법감시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게 만든다면은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면 네. 또 국토부에서 일하려면 또 직원이 필요할 텐데 네. LH 직원 20%를 구조정한다. 이게 공공기관 함부로 인력을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 발표한 것도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발표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동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LH 혁신안을 지금 그 LH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3개월 만에 발표되는 혁신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거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혁신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조직을 쪼개고 조직을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사실 우리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이 정규직이 되었든 비정규직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구조 개혁안에 대한 방침이 없이 세부적인 방안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방안들도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게 되면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재산 등록 이런 등등의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 모든 제도가 사후 안전 장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투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안전 장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것이 실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내부 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좀 더 투기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나누게 되면 또 장만 2명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조직을 좀 더 슬림화해서. 지금 뭐 조직 개편은 아직 확정하지도 못했어요. 조직을 네네. 어떻게 개편하겠다고, 네. 조직을 어떻게 할지는 뭐 세게 안 놓고 지금 협의를 좀 하겠다는 거니까. 네. 네. 그 정부에서도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딜레마가 많을 거예요. 지주회사 형태로 간다는 말을 일단은 에드벌룬을 띄었다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누든가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LH를 해체 수준으로 이렇게 혁신한다 그러면 LH가 해오던 공공 이 주택 주거복지 문제, 공공주택 개발 이런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해체가 되는데 그걸 계속 늘려가면서 해체 수준의 혁신이라는 건 모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LH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수요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능을 분산하거나 이관한다고 하면 그 기능을 넘겨받은 쪽에서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식의 기능 이관 또는 분산이 이루어진다면은 LH에 적용하기로 된 강력한 수준의 내부 통제 장치를 기능을 이관받은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과연 이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요. 뭐 LH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지금 공공 이 택지 관련 주택 공급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뭔가 조금 마찰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네. 이 과천 청구청사에서 4,000호 공급도 지금 무산되는데 뭐 태능의 반발이 많다는데 네. 서 교수님 이렇게 지자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공공주택 개발 결국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태능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뭐 만가구 한다고 그러던데. 네. 지금 이제 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급 방안을 제시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를 많이 이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투 트랙으로 해서 좀 더 이 협업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줘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대안들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발표라는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 뭐 협력하는 거 예.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이제 투기 억제 방안,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또는 이제 공공 개발이 이제 활성화되려고 하면 지난 우리가 8.4 대책에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과천, 태능, 용산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이 우리가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과천에서 주민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저항으로 인해서 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의 개발이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우리 지역도 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제고해달라라는 민원들이 사실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태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의정부 이 북부권에 서울로 진입하는 우리가 이제 광역교통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릉이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천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태릉에서도 이러한 선례들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더 거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대책들이 어느 정도 좀 수년되거나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님, 지금 가장 또 주목되는 게 이제 과천에서 태릉인데 태릉은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공공개발하는 걸 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네. 노원구 지자체도 반대하는데 국가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태릉 골프장 부지는 예, 골프장 부지. 군 부지이기 때문에 국방부 땅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해당 지역,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초목과 자연 관리가 잘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굳이 주택지로 개발하기보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안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은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조금 받아줘야만 국가적인 또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닐까요? 태릉이든 과천이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 확대 방안은 실질적으로 도심의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외곽에 그렇게 우리가 잘 보존된 녹지를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공이 8%고 민간 임대가 사실 92%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고밀 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우리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좀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부동산 대책 논의한 지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 지 한참이 됐는데 뭐 언제 도대체 발표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실무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새로 나온 최근에 그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나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양도세 면세 한도를 좀 높이면서 지금 9억이지 않습니까? 12억으로 높이면서 특히 1주택자들의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줄이겠다. 이런 게 지금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1주택자 장특 공제 축소 필요합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이런 대책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여기저기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예.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오래 보유했던 분들은 과거에 주택 가격이 훨씬 저렴했을 때 매입을 하셨고 오래 거주하신 뒤에 매각을 할 때는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고 있던 것인데 단순하게 금액 기준선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 다음에 양도세를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더 물리겠다. 당연히 그 서울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세금 더 내라니까 상당히 뭐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우리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고 오래 살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자주 팔으라는 얘기인 건지 사다 팔았다 자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정책을 확 바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어떤 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만든 시점부터 옛날 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된 시점부터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해야 됩니다. 설령 이런 제도가 나오더라도 장특공제 제도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지금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장기특별공제를 감소시켜야지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헌의 소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조세 법정주의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은 사실 혼란이거든요.
집을 사놓고 이제 한참 잘 살고 있는데 네. 세금을 갑자기 많이 물리게 되면 국민들이 집을 매수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세금을 내겠구나 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세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 또는 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부는 뭐 소급 적용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 보니까 네. 그 비중을 별로 높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령들은 소급 적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 예전에 한번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급 적용을 자꾸 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장특 공제를 줄이는 것은 좀 똘똘한 채를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내놔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1주택이신 분들이 장기 보유하시는 주택들은 대부분 실거주 용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분들도 어차피 어딘가에 또 거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택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런 나쁜 이유로 더 낮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사만 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양도세를 뭐 미국 같은 데는 넘겨주는 이연해 때로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나중에 네네. 팔 때 하는 식으로 조금 이연해 주는 제도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제도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양도세도 문제지만 임대 사업자들의 지금 세제 혜택 축소 네. 이것도 굉장히 반발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생계형은 좀 봐주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결국은 소급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를 해서 세금들을 많이 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감면 못 해주겠다. 지금 이제 이 임대주택 사업자의 어떤 세금 감면들을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금부터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에 한해서 이 세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예전 국법에 의해서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 주택도 세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급 적용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누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감면을 해주겠다. 생계형의 기준이 뭘까요? 생계형. 근데 이제 뭐 이 몇 채, 5채? 몇 채? 주택 임대 사업을 취미로 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죠? 그렇죠. 다 이제 생계형이겠죠, 다 그죠? 생계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불만들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이게 생계형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정부에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기업형들은 제재를 해도 괜찮고 생계형들은 제재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간에 갈등과 어떤 분쟁들을 또 유발하는 이 나누기 형태의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든 세법이든 그 제도를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세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네네. 그런 꼴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제도 다. 네, 맞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 두 제도 다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밀어붙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런 안이 있는데 이제 세간의 반응이 어떤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간의 반응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건지 당사자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만약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곧 있으면은 대선 후보 선출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과 야당이 공약 싸움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를 감안하면 지금 나왔던 의견들이 일부 세간의 의견에 맞는 쪽으로
조금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종부세도 아직 지금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송영길 대표가 상위 2%를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2%로 하다 보면 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수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유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린다. 라는 것 때문에 2%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8대 2로 나눔으로 인해서 98%가 찬성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떤 이 부자들의 순서를 세워놓고 상위 2%에만 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세제도입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네. 기법이네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여당 대표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게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택을 사게 되면 종부세의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집을 사놓고 내가 종부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정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을 전국에서 상위 1%에 끊으려고 하면 또 많은 우리가 행정력들이 낭비가 되겠죠, 그죠? 순서가 내가 1%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 집보다는 내가 더 안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행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조세라는 것은 과세 금액을 정해놓고 과세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저항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라는 한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나왔겠지만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안을 갖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조세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가 댓글을 아주 짧게 줬어요. 혼란스러운 정책. 딱 한마디로 지금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정말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2% 종부세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당이 매달리기 때문에 시장에는 또 상당히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2%라는 게 네네. 어떻게 그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종부세라는 게 처음 도입될 때는 상위 1%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이 와서 상위 2%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2%를 지금 봐서는 금액선으로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금액으로 할지 주택 숫자를 끊어낼지 이런 것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을 얘기할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 중에서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 2%로 끊는다고 하면 또 당연하게도 서울의 아파트들이 상당수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는 그 전국 주택에서는 괜찮고 뭐 요 정도니까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정책들 참 지금 혼란스러운 시청자 주장처럼 혼란스러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꼭 이거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제안하실 거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첫 번째는 사실 민간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 초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수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의 완화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50% 이하로 좀 완화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신규 주택 공급도 시장에서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만 기존 우리가 주택.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두 가지 정책들을 시장에서 펴줘야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연구원도 뭐 짧게 한마디 제시한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다 재건축 다 포함됩니다. 합해서. 자,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규제하자라는 논지였는데 사실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지금 집값 오르니까 규제한다고 해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 시점까지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식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들의 특이 의혹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이은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